20페이지로 가세요.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방송. 이제 계속 진지하고 막 무거운 주제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씹기 좋은 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진중권 씨인데 최근에 또 말을 우리가 방송을 막 언급 많이 안 했어요. 하도 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 촛불 사기 민주당이 표 주지 말자. 녹색당을 찍을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 내가 당장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아.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건 없어. 그리고 민주당한테 사기당했다 그러고 나는 선거 때 녹색당 찍을 거야. 이 방식은요. 녹색당 찍을 거야나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방식은 똑같은 말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자가 지금 제대로 변심하는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촛불 사기라니. 촛불이 원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그 촛불의 민심을 실제로 시스템화시키거나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원흉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은 없어. 마치 조국 장관 국면에서 조국 장관 가족만 열심히 욕을 하고 검찰에 대한 욕을 안 한 거와 똑같은 방식이야. 제일 악질적인 거예요 이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100만 표 정도는 녹색당에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한 표가 녹색당으로 이동을 했고 본인 표. 그 다음에 녹색당을 지지했던 약 한 10만 표 정도는 다시 빠져서 결국은 마이너스 99,999표 효과가 났다. 그래서 녹색당이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아니 녹색당이 진중권 묻어버렸어. 근데 이게 그 녹색당은요, 그러니까 이념 분류를 할 때요, 그 좌파 우파 또는 자유주의파 또는 공산주의파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은요 별외예요. 어떻게 분리되냐면 이념적으로 분류할 때 녹색당과 아나키스트들은 다르게 분류합니다. 분류가 자체가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녹색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도 있고 무슨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단지 생명 정중과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스웨덴에서도 일부러 EU 의회에 녹색당을 2명 보냈거든요. 녹색당을. 그만큼 녹색당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당이 아니라 생명 정중과 자연 환경에 드는 특화된 당입니다. 아나키스트들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념 분류인데 자기가 좌파 무슨 진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운동해온 놈이 갑자기 녹색당 얘기를 꺼내. 그럼 녹색당을 이념화 시켜버리는 거잖아 지금. 녹색당 죽이는 겁니다 이거. 녹색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 파괴 이런 걸 저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발하거나 이걸 환경을 개선하거나 우주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거나 이런 것들은 진보 좌우를 떠나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가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념화 시켜버리는 굉장히 무식한 새끼입니다 이거. 내가 욕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녹색당은 천연구역으로 남겨놨어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들어올 게 아니라. 지금 뜬금없이 가져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거야. 또라이 아니야. 진중권은 지금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한테 욕을 먹으니까 애먼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든 보수든 정치판에서 586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비록 나도 586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정말 징그럽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586이 왜 징그러운지 왜 지긋지긋한지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냥 선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중권을 욕하니까 그걸 가져와 가지고 어떤 논리도 없이 그냥 자기가 욕 먹은 거거든. 의리도 없고 인간성도 안 돼 있는 인간에 대한 욕을 먹은 거예요. 뜬금없이 막 586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뭐 민주당 쟤네들 볼래요? 우리에게는 한 장의 표가 있죠. 그 표를 어디에 던질지는 각자 알아서들 하시되 다만 한 가지 절대로 쟤들한테는 주지 맙시다. 이 쟤들이란 게 민주당이거든. 쟤들의 얘기는 이것이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을 거냐? 한국당 안 찍어도 된다. 민주당 보이콧만으로도 박빙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의 표로 우리가 매우 화났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도 못하면 정말 바보다. 누가 되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되건 어차피 똑같은 짓 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같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책임한 자를 지금 이제는 앞으로 방송사 같은 데서 진보 패널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진짜로 걸어가는 과정이 딱 변절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그 청와대 앞에 가서요. 변절의 한 종류죠. 그냥. 김문수랑 같이 가서 그냥 정광훈 신도로 김문수하고 또 다른데 뭐 하여튼 정광훈 신도로 활동하면 딱 좋아요. 제가 그 진중권에 대한 분석을 제 방송에서 했지만 여기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중권 장관이 두 가지 틀에서 장관? 장관. 아, 이 진중권 양반이 지금 큰일 날 소리 없어. 진중권. 장관이다 진짜. 그 말이었죠. 정말 장관이네요. 그 진중권이 첫 번째는 그 유시민 그 이사장에 대한 절대적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옛날에 그 노유진 하면서 나는 노회찬, 유시민 정도 레벨의 사람인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유시민 장관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명망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장관만큼 내가 똑똑한데 사람들은 왜 나에게 열광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열등감이 표출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 82학번으로 조국 장관하고 학교를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학생운동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조국 장관을 볼 때 어마어마한 그 내재된 열등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가 분석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그 분석한 햄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와 결혼한 삼촌을 죽여야 돼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안 죽이거든요. 머뭇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엄마를 그 두고서 자신의 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아버지랑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은근한 잠재의식이 있으면 이거는 변태고요. 잠재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자기 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여준 삼촌에 대해서 칼로 찔러서 죽이질 못해요. 머뭇거려요.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재의식적으로 늘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모든 인기는 다 차지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뭐 그 진중권이 프로필상에 있는 키가 1m 64입니다. 그럼 남자로서 굉장히 왜소하죠. 얼굴도 그렇고. 근데 조국하고 너무 대별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잠재의식적으로 미워했던 조국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 방에 날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윤석열이 자기가 그렇게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 죽여주기 때문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 거죠. 내가 봤을 땐 너무 그런 요소도 있겠지.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바라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 논리의 분석이 비약이야 어설퍼서. 당신 지금. 아니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만 바라보면 그 인간 쓰레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의식 때문에 아니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런 황 작가의 내피셜은 어떠한 그러니까 진중권이 원래부터 DNA가 진보 좌파 DNA였다고 규정한 후에 그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 진중권 인간이라는 건 광화문에서 투쟁한 사람이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투쟁은 똑같이 외치는데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하는 지위를 획득하려는 획득주의적 투쟁가.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를 쉐어하려는 투쟁가. 그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죠. 네, 그렇죠.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중권은 우리는 항상 후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실제 진중권의 모습은 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자에서 밀리면서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생긴 것이고 자기 말보다 자기보다 한참 저기 모자란 사람들이 40만 50만 하면서 막 유튜브에서 돈 벌고 몇십억씩 벌어 들이니까 이제 열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중권이 우리 대학 다닐 때 보면 10년째 똑같은 교수들 노트 있죠. 강의 노트. 그러면 막 규탄하잖아. 교수님 좀 리필 좀 하라고. 내가 진중권을 보면 지식이 리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한참 발전하고 있는 이 창조 사회에 대한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논리가. 그러니까 이제 퇴화되고 있는 거죠. 빨리. 근데 유시민 장관은 굉장히 빠르게 자기 자신의 지식을 리필했거든요. 과거에 배운 지식을 지금 현대 시대의 이론과 접목시켜서 바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중권의
제가 계속 토론을 진중권 예전에 좀 좋아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의당 할 때, 아니 진보신당 할 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봐온 결과 그는 10년 전에 그의 언어와 지금의 언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지식 리필이 안 되면 진중권처럼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아까 황 작가나 신비님의 분석처럼 그렇게 공들일 분석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공들일 분석이 아니고 나는 진중권 자체는 기회주의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회주의자. 내가 진보 쪽에 살고 진보 농객으로 살아갈 만한 기회가 있었어. 처음에 시작은 대부분 순수하거나 뭐 어떤 동기가 있었겠죠. 근데 어떤 특정 순간이 되고 나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재산,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그냥 진보 패널로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도 조국 장관은 퍼블릭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끌려 나와가지고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 했던 거고. 맞아요. 진중권 같은 자들은 밖에서 그냥 깜도 안 되니까 공직을 맡을 만한 인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농객이랍시고 어디 동양대 같은데 특채로 박사학위도 없이 정교수 되는 사회적 어떤 그런 기회를 누린 기회주의자인데 그렇게 자기한테 와 있는 그 사회적 그 기회를 말을 섞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 장관 국면에서 참전을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안 하고 기회를 막 보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특정 순간에 진중권이 참전했다 했더니 저쪽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언론 등이나 검찰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지형이 엄청 차이가 났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중 다수의 어떤 그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 놓은 그 나쁜 지형에 반대로 말하면 자기 밥줄 끊길까 봐 최성의 편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편을 들었었는데 더 이상 회군을 못하고 점점 더 멀리 가버리고 있는 그 형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맞아요. 삼성이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조국 장관네 가족이 털렸다니까. 조국 장관네 가족이 상장을 위조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첨언하면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잠재의식적 미움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칼을 겨누거나 조국을 공격한 사람은 다 자기 편이라고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도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특히 윤석열 총장이 조국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선 최고 영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녹색당으로 가겠다는 거지. 아, 큰일 나요. 입당하든 아니든 녹색당 찍겠다는 말은 마음이 녹색당으로 갔잖아. 정의당 탈당도 안 하고 지금. 아니 정의당 찍겠다 그러고 자유한국당 찍을 수도 있잖아 진중권은. 아니 그러니까 봐봐. 정의당의 탈당 의사를 거듭 밝혀. 이게 관정이라는 거거든. 탈당기 제출하면 돼. 원래 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탈당기 제출하면 지들이 처리하고 안 하고는 그쪽의 문제이고 탈당계라고 하는 이 제출해 놓은 게 있으면요. 나중에 당적이 혹시나 문제가 이중당이 될 수가 있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탈당 처리하고 안 하고는 그거 다른 차종의 문제고 탈당계를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정의당이 나를 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탈당계 제출 안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어쨌든 저는 녹색당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고 진중권이 건드리면 안 돼요. 녹색당은 최후의 보루의 인간에. 그러니까 녹색당은 좀 청정구역으로 남겨놔야지. 어디로 가라 그래? 비례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비례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굳이, 되나? 예, 비례로 가면 되고. 근데 제가 왜 진중권을 원래 사람을 좀 비난을 안 하는데 비난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오피니언 리더들은요 싸가지를 보면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담론을 던지잖아요. 거대한 사회 담론을 던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담론의 결과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해야 호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담론이 던졌는데 소수와 특권층의 이익에 부합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막 담론 던지면 막 기사화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던지지만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 게 바로 그 담론의 결과가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퇴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봅니다.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유시민 장관의 자리가 있고 또 이제 보수 쪽의 자리가 있고 이 빈 공간을 하나 본 거예요. 자기가 유명하게 될 수 있는 빈 공간을 하나 봤는데 그 빈 공간을 보고 또 자기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국 장관 정도의 돈이 있고 애들을 저렇게 학교를 보내고 저런 것 같으면 아마 저 정도 있을 거다 하고 그쪽으로 밀은 거예요. 자,
밀었는데 안 나와서 지금 곤란한데 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무려 진중권한테 15분이나 투자했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일단은 그냥 누가 물었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아니 근데 너무 괘씸해서 그래요. 뭐 촛불을 뭐 사기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했잖아. 자유한국당 욕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욕을 하고 검찰 욕은 하지 않으면서 설사 무슨 죄가 있더라도 티끌만한 조국 장관 가족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저는 안철수 오면 안철수 쪽으로 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몇 명, 네, 서너 명 보이는데.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진중권에게 우리가 소비해버린 15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깝네요, 진짜 아깝네요.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사과드려요. 이야기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루기 싫어도 다룬 이유는 딱 하나야.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이 있어. 아 맞아, 촛불 사기당한 것 같아. 그럼 녹색당 찍으면 돼.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국책 연구기관이고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잖아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여기는 정책, 그러니까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경제연구소나 어디 다 민간 연구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경제 연구소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말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올해를요 경제의 어떤 융성의 회 이런 걸로 지금 일단 정해놓고 성장률도 꽤 높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회심의 일격 같은 거죠. 경제 정책에 올인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경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지표가 나쁘지도 않아요. 나경원이요 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자기가 일장 연설을 한 15분 동안 하더라고. 이 경제가 나쁘다면서 지표 중에요 아주 거시 지표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들 다 빼고 나쁘다는 거 몇 개 가져와가지고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드디어 긍정적 전망이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그런 그 경기 선행 지표가 개선되고 경제 심리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로 체감하게끔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근데 요거는 제가 왜 가지고 온 아젠다냐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등을 포함해 가지고 세계적 상황이 별로 안 좋고 유가도 막 유동적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지금 2년 반 넘게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새싹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는 그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KDA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시간에도 한 2주 전인가요? 그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근거를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했던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일단은 그 G2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해결돼서 그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내수 산업이나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드 해제가 아주 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좋아진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작은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이나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진핑이 3월에 뭐 방한한다고 하는 걸 계기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저는 사드가 해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그 가장 이제 최저를 기록했었는데 반도체 수요가 다시 그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국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재정 투입을 확고히 하겠다. 그 100조 정도를 투자해서 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건설 투자로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KDI 그 보고서 예측처럼 우리 올해의 경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잠깐만 요 부분 좀 잡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을 우리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디스가 작년에 연말에 발표한 거 보면 올해 지금 경제적 리스크가 지금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의 빚이 지금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빚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일본은 가계 채무. 빚 채무죠.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중에 일부 작년에 이제 합의가 됐고 1, 2월에 이제 2차 이제 무역 협상이 있단 말입니다. 요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0.2% 낮게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국제 사회가 그다음에 또 자본이 무한 확대하면서 생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소비 주체가 지금 사라짐으로 인해서 소득이 빈익빈 부익부가 국제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얘기 아니에요. 국제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가속화돼서 소비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혹자들은 좌파 학자들은 지금 붕괴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위기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 사회 상황이. 그다음에 또 중동에 또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 이상 잡은 이유는 바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 포용 경제 성장을 통해 토대를 마련했고 여기에 재정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 성과가 바로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경제가 희망적인 것이지 국제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경제 성장 때문에 굉장히 빚을 발하고 있고 더 처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DI가 네. 이 경기 부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써먹는 야 경제 별로 안 좋지 않거든 지수가 있는데 하면은 꺽 하는 말 체감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 말하는 그 경기 부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폭삭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고 그냥 뭐가 안 좋아. 그러니까 확 오르지도 않고 그 상태 유지하면서 약간 좀 우울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경기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오다가 경기 부진이란 말 뺀 게 지금 한 10개월 정도 만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점점 좀 좋아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전망치는 실제로 우리가 미세하게 보지만 0.001 이렇게 오르는 맞아요. 추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는 가끔 떨어지기도 하지만 추세라는 게 쭉 있단 말이야. 이 추세에서 봤더니 올해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단순하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씨를 뿌렸던 게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올인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씨를 뿌린 거에다가 국제 경제가 좋지도 않는 우리 한국 경제는 계속 상향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북 관계만 터지면요, 우린 대박 난단 말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남북 관계 어느 정도 김정은이 어느 정도만 화답만 해준다면 올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모아놓고 두 번째로 남북 문제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남북 문제만 풀리면 그 안에도 지금 2년 동안 뿌려놓은 씨가 곧 싹이 텄고 여기다가 거름만 북한이 주면 그냥 우리는 확 비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총선 끝나고 총선이 중요한 이유가 총선 끝나고 바로 북한 관계 개선에 앞장서야만 우리는 정말 청년들 완벽하게 일자리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뭐랄까 좀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하세요? 업종이 뭐예요? 서비스업인데 알려주실 수 없어요? 없으신 말고? 스크린 골프업입니다. 야, 저는 립 서비스인 줄 알고 실망할 입으세요. 아니요, 진짜로 스크린 골프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조금씩 나아져도 결국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7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아주 고도성 장기를 아주 오래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인 세월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절은 올 수가 없고 그런 시절을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복지를 강화하고 서로 더불어 나누어 가면서 사는 이런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 시절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경기 좋을 때가 있었나? 이런 그런 이야기 나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어떤 그런 예전의 흥청망청은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고도 성장 시기.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더 부탁드린다면은 흥청망청을 잊어버리면서 또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오, 좋습니다. 오랫동안 좀 지켜보고 어. 뭐 그렇게 했으면 참 예.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집에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가구가 들어오고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막 뭔가 한꺼번에 생기는 것 같지만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는요. 그게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상태 유지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번 총선 때요. 다른 아젠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경제를 망가뜨려 놨다는 아젠다가 가장 지금 뭐 먹힐 거라면 먹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선동하려고 하는 아젠다일 텐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경제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체감 경기를 뭐해 갖고 데이터도 없는 거, 숫자도 없는 거 가지고 경제가 나빠. 체감 경기가 나쁘다며 하는 거랑 구체적인 데이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난달만 해도 고용률 뭐 이런 것도 역대 최고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뭐냐? 이걸요. 정권이 안 바뀌어서 박근혜 정권이 계속 연장돼서 다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자유한국당 부류가 집권을 했다면 서민 경제 엄청 나빠졌죠. 당연히 그거는 소득주도 성장이 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최저임금도 저쪽 막 계속해서 저항해 가지고 최저임금 거의 안 올리다시피 했잖아요. 나는 정반대로 말하면 최저임금이 뭐 이번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최저임금을 대략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딱 2배이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간 18,000원 정도. 근데 그 15개 주 정도에서 그 18,000원을 올리는 게 화두가 막 되고 막 그래 가지고요. 미국 대체적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이 거의 한 18,000원 그 정도 되더만요. 그렇게 최저시급 같은 걸 만약에 지금 10,000원짜리 넘겼다 그러면 내수 훨씬 좋아졌을 거나 봐요. 그런 방식으로 올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명과 암이 있지 꼭 장사 안 되는 자영업자 기준으로 해 갖고 최저임금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돌려 가지고 뭐랄까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사람들이 아까 말한 흥청망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런 정도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취약계층만을 갖고 세상의 경제를 바라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쳤다고 또 선동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왜? 근데 넘어가기 가장 쉬운 아젠다예요. 왜냐면 내가 일반 서민이라고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는 인식이 박혀버리는 순간에 투표하기 힘들어진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괜히 열받았네. 경제가 무서워요? 검찰이 무서워요? 검찰이요. 최근에도 조사받았어요 부장검사한테. 받아보세요. 받지